네, 이렇게 뉴욕 주식시장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금 가격과 달러 가치의 흐름일 것 같습니다. 금 가격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달러 가치는 또다시 떨어지는 흐름이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앞으로 1년 안에 금 가격이 2,000달러에까지 육박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똑같은 안전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 가격과 달러화의 흐름이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건지, 그리고 주식시장의 강세는 왜 나타나는 것인지 오늘은 이 세 가지 사안을 함께 종합적인 시각에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현대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오늘 월요일장 뉴욕 증시 마감됐는데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어제 우리가 그 7월 이설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많이 그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7월 위기설이다 보니까 아마 사실 그 위기설이 기정사실화돼서 일부 비관론자들은 어떻게 투자를 이렇게 그 대응해야 되느냐 이 정도까지 이렇게 방송에서 해설하는 시각들이 이게 나오고 있는데요. 아는 것 하지 않고 미국 증시는 지금 말씀대로 강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3대 증시의 이후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이제 산업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 지금은 나스닥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징격이 지금 나스닥으로 중심을 바뀌고 있는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장 마감 기간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역시 미국 증시에 그 3대 변수가 있죠. 지금은 그 페드가 마지막 최후보로 역할을 하느냐, 페드 얘기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2차 대감염 되면 경기가 좀 둔화되고 대감염이 진정될 때는 경기가 좀 살아나겠죠.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커들러가 그런 각도에서 얘기했는데요. 경기 회복 문제, 특히 하반기를 앞두고 각종 예측 기관의 예측이 많이 나오죠. 오늘도 네. 이제 외신을 보면 모건 스탠리, 더이츠방크, 그다음에 UBS 각종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이전보다 IMF라든가 이런 전망치들이 이미 나왔죠. 그래서 이런 그 경기 회복 문제가 증시 흐름을 좌우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대선과 관련돼서 역시 대선이면 지금 버티는 게 증시라든가 경기 부양이니까 부양체계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세 가지 변수인데요. 보겠습니다. 페드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을 취한다. 뭐 잘들 아실 겁니다. 소방서 역할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이런 상태고요. 그래서 경제 주체들의 최후의 보류 역할로서 경제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뭐니 해도 월가에 가장 관심이 지난 달 초에 모건 스탠리라든가 골드만삭스가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일만 남았다 하는데요. 실제로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 위에. 네. 근데 최근에 그 주가가 주춤하다 보니까 결국 지난달 그 5월 4일과 5월 5일에 모건 스탠리와 그다음에 골드만삭스가 이 V자 회복이 맞는 거냐 할 때 모건 스탠리의 전략가들 이게 모든 전략가가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전략가는 이 모양새 저 모양새에서 약 100명 정도의 전략가가 있다는데요. 대체로면 이들 시각을 반영해서 V자 회복론을 재강조하는 입장이어서 이 또한 그 월가에 관심이 되고 오늘 다우존스 지수를 끌어올렸던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대선은 볼턴의 그 회고록 문제죠. 그래서 볼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격이 없다. 네. 그리고 낙선 운동을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아요. 낙선 운동을 추진하더라도 조 바이든 입장에서는 여기에 영합하는 게 아니라 조 바이든이 사실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은 상대방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것을 선거 전략으로 그렇게 이용하지 않는 분위기가 또 선거 전략에 굉장히 좋은 게 아니냐 하는 시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상대방의 어려운 것을 이렇게 궁핍한 것을 이렇게 거기 파고들어서 선거를 이렇게 하지 않는 시각이 물론 이제 그거의 뉘앙스대로 선거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는 굉장히 그렇게 자중하는 분위기가 미국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낙선 운동도 존 볼턴이 이렇게 독자적으로 조 바이든과 결탁이 없어 관계없이 하는 것이 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커들러 이런 그 스텝진들이 이렇게 이달 중에 강하게 경기 부양을 했다. 이것뿐이 없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것도 미국 증시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한 가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네. 오늘은 기록을 세운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감 기준으로 나스닥이 이렇게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3대 지수에 지금 나스닥으로 중심이 재편됐다는 것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위험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나스닥 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자 그러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은 뭘까? 안전자산에 달러도 있고 미국의 국채도 있고 금이지만 네. 금이 가장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금값은 당연히 종전에 생각하면 내려야 되는데요. 나스닥이 올랐으니까 내려야 되는데요. 오늘은 국제 금값이 장중에 온스당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는 1,766달러. 이건 마감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2012년 이후에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장중한 때는 1,769달러, 1,779달러까지 올랐었습니다. 이게 아니야 우리 시간으로 한 새벽 1시 정도 될 건데요. 1,779달러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시청자 여러분, 과거의 이론은 안정자산의 대표적인 금값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위험자산은 떨어져야 되는데요. 이게 위험자산의 대표격인 나스닥 지수와 이렇게 안정자산의 대표격인 국제금값이 오늘 사실 그 최고치를 기록하는 이런 양상에서 왜 그럴까 하는 시각에서는 역시 미래에 대한 어떻게 전개될 사항이냐 하는 측면에서 각종 그 예측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측력이 과거보다 떨어졌다 하더라도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는 증시와 경제 큰 흐름에서 2차 논쟁이 어느 쪽에 내가 그 투자자들이 영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위험자산과 안정자산으로 양분화되고 있는 다이카토마이즈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지금 증시에 나타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주가가 올라가면 달러를 버려라, 주가가 올라가면 안전자산을 버리라 이런 각도는 아니다. 돈이 철철 넘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간밤 또다시 이제 모건 스탠리의 V자형 회복론에 대해서 또 한 번 좀 이슈가 됐는데 하반기 이후의 경기와 주가 흐름 전망 관련해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체로 보면은 이제 이번 주 내에 사실 그 하반기에 증시라든가 경기 전망이 대부분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 그리고 IMF라든가 이런 데서 예측이 전부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그 지난 그 코로나 사태 직후에 세계 경기라든가 증시가 어려웠을 때 그때의 논쟁과 비교해서 지금 상황은 어떨까 하는 것 시청자분이 보이는 그때 그 어려웠던 상황에 대비해서 3개월가 지났던 시점에 각종 예측 기관들은 어떻게 볼까 하는 것을 한번 대비시켜서 보겠습니다. 3월달 코로나 사태에서 증시가 한순간에 붕괴됐을 때였었죠. 그때 주가가 3월 그 중순위에 올라갈 때 사실 이때 이게 데드캣 바운드다 해서 이게 본격적으로 하락을 위한 잠시 올라가는 국면이다 해서 시청자 여러분 이 데드캣 바운드 얘기는 잘 아실 거로 생각하고요. 이때 다우존스 지수가 10,000포인트 밑으로 그다음에 국내의 이렇게 비관론자들은 코스피 지수가 1,457 떨어질 때 1,000 밑으로 떨어진다는 시각이 이 데드캣 바운드 논쟁이었었죠. 근데 이때의 그 주가는 바닥론이다. 바닥론이라는 것은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 위에 나스닥이 한 50% 정도 가깝게 오르고 코스닥도 한 50% 가깝게 올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3월달 증시 논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6월달에 증시 논쟁은 어떠냐 하면 본격적인 조정이다. 이게 당시에 3월달에 이게 예측을 틀렸던 사람 어쨌거나 50% 정도 올라갔다는 건 예측이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이제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2분기 경제 피해 지역이 이렇게 그 속속 발표되는 7월 이후의 경제 지표라든가 그다음에 기업들 실적이 발표되면 다시 한번 2차 조정이 될 것이다 하는 이 시각에서 3월에 비관론자들이 예측이 틀린 상황에서 본인들의 디펜스 속에서 이렇게 제기하는 시각이 바로 본격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됐고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종전과 다르다. 지금은 펄이든가 이런 게 맞지 않는다 하는 각도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얘기하는 시각이 사실 지금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3월 증시 논쟁과 6월 증시 논쟁 보면 한 가지 상당히 숨통이 이렇게 터진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2차 증시 논쟁과 관련돼서는 그런 시각으로 되죠. 아마 시청자분께서도 3월 달에 이게 증시 논쟁과 6월 달에 증시 논쟁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상당히 뉘앙스 차이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학계들이 이렇게 학자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웹 세미나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미국의 향후의 그 경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3월 달 보겠습니다. 3월 달 학자 중에 대표적인 비관론자가 루비니가 아이지 양수 절벽으로 그레이터 디프레션 해서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부연해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여지없이 지금 미국의 대학자 중에서 가장 창피를 당하는 것이 루비니 교수다. 오죽했으면 뉴욕의 그
뉴욕대의 그 학생들조차도 루비니 교수를 이렇게 우리 학교의 교수로서 이렇게 어렵다 하는, 내가 쫓아버려야 된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는, 이런 시각들이 지금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버냉키 회장은 그때 당시에 V자에 회복됐죠. 근데 지금의 그 경기 논쟁에서 보면 W장, 지금 이제 경기가 반등됐죠. 어쨌거나 이번 경기가 반등되는 시장에서 5월에 월별 지표로는 반등이 됐죠. 네. 이것이 이제 더 떨어질 것이냐는 W자형. 그래서 I장보다는 상당히 개선됐죠. 개선됐죠. 그리고 버냉키 회장은 이제 U장으로 돌리고 있습니다는 모건 스탠리라든가 골드만삭스는 V자형 해서 지금은 6월 경기 논쟁은 3월 달에 I장에서 V장으로 극과 극이었었는데, 그만큼 코로나 사태 실체를 잘 못 파악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실체를 파악하고 나서 경기는 회복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떨어질 것이자 하는, 증시에서 2차 폭락과 관련돼서 사실 W자형 얘기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경기는 계속해서 회복된다 해서 이 V자형 내지는 U자형 이런 시각들이 이렇게 양분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가와 경기를 보는 눈이 제각각인데, 이럴 때는 이제 월가 격언 중에 하나가 믿을 수 있는 자산 가격을 보라 이런 말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달러 가치 흐름과 금값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혼탁할 때는 가장 그동안 신뢰를 보여줬던 사람을 믿으면 된다 하는 얘기를, 이게 사회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지금 경기 논쟁과 증시 논쟁 가면 세계적 석학들이 서로 엇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증시를 볼 때는 세계적 석학들이 되면, 근데 이제 이런 세계적 석학들이 되는데, 이 한국경제TV라든가 이런 데서 내가 보기에는 이런 사람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건 상당히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세계적 석학들이, 세계적 기관들이 서로 증시라든가 경기가 엇갈릴 때는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곳을 보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통화가 미국의 그 국채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재정 적자에 있어서 이렇게 속이 물렁물렁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국채보다는 교환 통화에서 달러 가치, 금 가격 이런 걸 보겠죠. 여기에 보면 미국의 국채처럼 속이 비지 않았지 않습니까? 적자가 빈통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이렇게 달러 가치와 그 다음에 금 가격을 보면 되는데요. 많은 사람이 리먼 사태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번 사태도 모 금융사 회장께서 그래도 믿을 건 기축통화지 않느냐, 실제로 그랬느냐 하는 걸 보겠습니다. 리먼 때도 달러 추천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2009년 1월 1일 날 달러 인덱스가 85 레벨이었습니다. 근데 1년 후가 77 레벨이었습니다. 금값 오히려 거꾸로 떨어졌죠. 요걸 좀 보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서 기축통화인 달러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쪽에 이렇게 돼서, 저한테도 어제 모 금융사의 그렇게 아주 유세 그 회장께서 금융사의 회장께서 이렇게 기축통화뿐이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이 달러를 사는데 왜 이렇게 손실이 많이 발생했냐 해서 문의전화가 왔습니다는,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3월 24일 달러 인덱스가 103 정도 레벨에서 6월 20일 날 오늘은 97 레벨대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97 레벨대가 깨지기도 했습니다는, 이렇게. 그럼 원달러 환율은 얼마냐? 같은 기간 중에 1285원, 요때 블랙마켓에서 1,500원, 1,700원 얘기가 나왔던 때입니다. 근데 어제를 기준으로 1,215원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달러당 3개월 만에 사실 60원 정도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회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달러 투자 금액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달러 60원 정도 떨어진다면 엄청난 손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할 때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지금 달러 가치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아마 이렇게 방송 시간이 몇 시냐 해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각 회장님들이 이 방송을 많이 보시긴 합니다는, 이렇게 펀더멘탈 측면에서 이렇게 많은 그도 미국 시장의 미묘한 흐름들을 가장 먼저 전해드리니까 사실 이런 쪽에 이렇게 지금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좀 많이 참조하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같은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 가격과 달러 가치 흐름 상반되게 움직이는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앞서 그 질문에서 금값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금값 얘기를 잠시 좀 말씀드리고 네. 지금 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네. 3번의 자막의 후반대에 금값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값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서 달러 살 바야 블랙마켓에서 1,500원, 1,700원 달러 살 바야 금을 사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금값을 보겠습니다. 리먼 사태 때 2009년 1월 1일에 금값이 온스당 884달러였습니다. 1년 후가 1,130달러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보겠습니다. 3월 19일 날 1,479에서 지금은 6월 22일 날 1,766, 오늘 장중한 때 1,779까지 해서 이렇게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오락가락할 때에 가장 믿을 수 있는 달러와 금값의 리먼 사태라든가 지금에 이렇게 보면 사실 그 달러 가치는 오히려 거꾸로 떨어지고 금값은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지금 질문 4번에 정형외과가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렇게 토대로 해서 말씀드릴 거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역시 코로나 사태는 뉴노멀 디스토피아 문제거든요. 그래서 nobody knows, 아무도 몰랐지 않습니까? 세계적 석학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기관,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기관들조차도 투자의 구류라는 월의 버핏조차도 이렇게 각종 예측이 많이 틀린 데에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nobody knows다 보니까 가장 먼저 지금도 그렇습니다는 현금 확보부터 나서는 거거든요. 현금 확보부터 나서는데 달러 유동성을 확보하고 나서는데요. 사실상 이런 측면에서 코로나 사태 극복하기 위해서는 달러 유동성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첫 시발점이니까 페드가 2008년, 2009년에 비해서 그때는 국채 매입을 통한 양적완화적 타프 방식인데요. 이번에는 무제한 국채 매입. 그래서 공개 시장조차도 정크펀드까지 매입하는 무제한 방식으로 취했지 않습니까? 수렁이 깊은 수렁이 어디까지 될지 모르니까 실제로 그때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여부와 관계없이 그 깊은 수렁에 밑바닥이 있어야 된다 하기 때문에 그게 반등의 모습이 되는 것을 이렇게 페드가 그런 측면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에서 달러 공급에 해서에 추적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달러 가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꾸로 코로나 사태, 리먼 사태 그때는 양적 완화 정책을 지금은 무제한 양적이니까 달러 공급 반응에 달러 가치는 떨어지게 됐죠. 고스란히 저걸 보여주죠. 근데 사실은 nobody knows에서 현금 확보니까 페드가 긴급으로 자금을 지원해 준 것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현금을 확보해야 되니까 자 자산을 팔아야 되는데요. nobody knows니까 가장 안전한 자산 이외에는 팔리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안전한 자산이 뭘까? 금이죠. 금 내다 팔았죠. 금값이 떨어졌던 거죠. 근데 이제 자 페드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각 경제 주체들은 금을 팔아서 유동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니까 달러 유동성이 이제 해소되죠. 뒤쪽 자막을 보겠습니다. 자 달러가 유동성이 완화되니까 이제는 뭐냐? 야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렸어? 하면 자연스럽게 아무리 월마트 효과, 아마존 효과에서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인플레가 우려되지 않느냐. 자연스럽게 그런 게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실제로 돈이 얼마만큼 풀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유동성을 푼 거 보면 대체로 보면 코로나 금융위기 때에는 70조 원 정도 풀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짧은 순간에 121조를 풀었습니다. 리먼 사태 1년 동안은 한 70조 팔았는데 이번에 짧은 순간에는 121조를 풀었습니다. 금융사 CEO분들 이 통계를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어떨까? 미국은 3조 7천억 금리기 대법하는데 이번에는 뭐냐? 8조 7천억을 8.7조 그러니까 8조 7천억 달러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돈 푼 게 일경원입니다. 일경원 시대 8조 7천억 달러를 1,200원 때려버리면 일경원입니다. 이게 짧은 순간에 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플레가 가시화 영과 관계없이 인플레 우려가 되는 거고 유동성이 많이 풀렸으니까 달러 가치가 폭락하게 되는 거고 자 인플레가 우려가 될 땐 위험자산이 금이 위험자산이 이렇게 어려울 때 위험자산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고인플레가 될 때는 이게 고인플레 실물자산은 실전 가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인플레 해칭 수단으로 이렇게 사실 금의 선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냐 달러 유동성이 풀림과 함께 국제금값이 이렇게 뛰어오는 것도 바로 이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금값이 위험자산인 이렇게 나스닥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금값도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코로나 사태에서 블랙마켓에서 1,500원, 1,700원 이렇게 해서 달러 사라. 그래서 밀건 기축통화뿐이 없느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3개월 만에 저렇게 많이 떨어지는 배경도 바로 그런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아무리 종전의 퍼포먼스가 좋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이러한 새로운 환경, 뉴노멀 환경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사실 밤 1시나 2시경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종전의 관점대로 이어가서 이렇게 되겠지 하면은 고객들한테 많은 손실을 발생시킨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의 현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몇 번 진단을 해드렸습니다만 이 금 가격 그리고 또 특히 달러 가치 같은 경우에는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서도 언급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오늘도 사실 이 휴지 조각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휴지 조각 얘기는 이렇게 올해 그 3월서부터 코로나 사태에 무지한 이렇게 페드가 공급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달러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냐 해서 시청자 여러분 그때 당시에 3월 달에 그 얘기를 드렸죠. 찰스 아레오라든가 일본의 그 이렇게 기요사키 같은 사람들이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된다 하는 쪽의 얘기를 아마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나중에 문제입니다는 이렇게 휴지 가격이 될 수는 없습니다는 자,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페드가 수합이라든가 레포를 통해서 무지한 공급에 나섰거든요. 요거는 뭐냐? 범세적으로 나선 거죠. 범세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야, 범세적으로 달러 유동성을 이렇게 풀다 보니까 트리플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트리플 딜레마는 뭘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축통화로서 달러 체제가 이렇게 될 때 1947년 IMF가 미국의 그 친미국하면서 달러 중심 체제 한편에서 권력에서 팍스 아메리카 체제가 되면서 자 통화적인 측면에선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달러 문제거든요. 그러면 기축 통화하려면 이렇게 믿어야 된다. 문제는 자 세계 교육이 상태에서 중심 통화니까 결제 통화의 약 그때 당시 한 80% 이상 상승됐으니까 세계 교육이 증가하면 달러 유동성은 결제 통화가 증가하니까 유동성이 증가하죠. 근데 문제는 달러 유동성이 이렇게 증가할 때는 어떠냐 하면요. 유동성 달러라는 상품이 이렇게 많이 되니까 달러 가치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트리플 딜레마다. 트리플 딜레마다. 이게 요 논쟁과 함께 결국은 손을 들었던 것이 1972년 닉슨의 금태한 정지 요때가 손을 들게 된 배경이다. 그래서 완전히 손들기 배경은 1976년 킹스턴 회대에서 이제는 달러 가치를 자국의 수급에 맡겨라. 한국의 외환 수급에 맡겨라 하는 플로팅 시스템으로 바뀐 것이 바로 그렇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책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책은 기축통화를 해야 되는데 자, 이 코로나 사태 문제에서 지금 과거 금융위기 때보다도 2배 이상 약 우리 돈으로 1개월 정도 짧은 순간에 풀어버렸는데요. 달러 가치가 어떻게 이게 코로나 사태를 믿을 건 이렇게 기축통화 달러를 부분이 없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기축통화 기축화에서 유동성이 이렇게 과잉적으로 공급해서 사실상 이렇게 달러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자 지금 보호주의 있죠. 보호주의. 네. 자국의 입장이죠. 자국의 입장에서 자국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 위상을 지키는 쪽에 애착을 가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의존도를 자꾸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달러 가치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탈달러죠 지금. 지금 뭐냐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각국들이 외환보유고 있어요. 외환보유고 있어요. 개인들은 모르더라도 외환보유고에서 중국이라든가 달러 보유 비중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보유 비중을 줄였다는 건 지전에 갖고 있던 것도 내놓는다는 얘기거든요. 페드 입장에서도 풀었는데 달러를 풀었는데 내놓은 것조차 풀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이제 국가에 해당되는 국가. 그 다음에 뭐 아시겠습니다만 기축통화 그렇게 필요가 없는 시대가 자꾸 필요성은 줄어들죠. 왜냐 디지털 통화 나오죠. 이미 디지털 통화 나오죠. 그리고 뭐냐 지금은 세계 교육이 자꾸 위축되죠. 사람의 이동을 제한시키니까. 사람의 이동을 제한시키고 상품의 이동을 제한시키고 자본의 이동을 제한시키니까 중심통화 전도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프쇼링 돼야 달러가 더 필요한데요. 오프쇼링보다는 리쇼링 자꾸 들어드니까 자 지금 우리 기업에 우리가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에 원화 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그다음에 아웃소싱보다는 인소싱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이렇게 한다. 근데 미국에서는요. 달러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면 달러 가치를 좀 중심통화로서 역할을 좀 하려고 여기서 노력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미국에서 보면 지금 계속해서 뿜어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통화라자 같은 경우는 부채를 증대시켜서 오히려 더 써야 된다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저게 기축통화인데 기축통화에 이렇게 지위로서 유지를 못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에서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논의되는 것이 바로 출구 전략 이 부분도 아니겠습니까? 네, 출구 전략 문제는 이제 파월 의장이 그런 우려에서 인플레 우려라든가 달러 가치가 중심선에서 유지하지 못하면 또 다른 환경이 도출되지 않겠냐 해서 페드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사태가 조금 진정되니까 페드의 자산 부분 오늘 5시 30분에서 6시 때 그런 얘기를 자산 이렇게 해서 레포를 좀 축소시키고 밸런스 대차제도표의 자산분을 좀 축소시키겠다 이런 쪽에 네. 자산분을 이렇게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롬 파월이든가 이런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렇게 과잉 달러 코로나 사태에서 과잉 달러를 공급했지만 이게 나중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달러 가치의 폭락 문제로 이렇게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는 파월 의장이 이런 것들 방법에서 코로나 사태 조금 진정되면 빨리 좀 이것을 정상화시키겠다 하는 출구 전략을 그동안 지난주에 있었던 상원과 하원 증언에서도 이 입장이 이렇게 나왔던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3의 대안도 나왔고 한편으로는 진정만 되면 빨리 해소하겠다 하지만 실제로 시청자 여러분 지금 상태에서 출구 전략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지금보다 여건이 좋았던 것이 아마 2015년 이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위 당시에 돈을 많이 풀었는데 미국의 그 금리가 극복하고 경기가 이렇게 회복된 상태에서 2015년에 미국의 금리를 올렸는데요. 지금 금리를 제대로 올렸습니까? 이 금융위 직전의 수준에 비해서 절반 정도 올리다가 다시 원 상태로 복귀되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양적 완화 정책 회수 문제는 그때는 이렇게 추진하지 못했던 중단만 된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아무래도 최고 통수권자, 각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최고 통수권자 역할이 상당히 커졌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사실 이렇게 출구 전략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때가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 연임되면 더더욱 이런 현상이 되겠습니다는 사실 민주당이 이렇게 조 바이든이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역시 이분도 최고 통수권자의 나름대로의 개인적 욕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들의 최고 통수권자 이렇게 보면 국민의 표심이라든가 생각하면 쉽게 출구 전략을 못한다. 그러면 항상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느냐, 금융위기 이전으로 돌아가느냐 이런 각도에 생각해서 그 이전 대비해서 증시를 보고 그 이전 대비해서 주가를 보는 시각이 이렇게 3월 달에 폭락 얘기, 그다음에 7월 달에 7월 위기설 2차 폭락 얘기 그런 환경이 아니다. 지금은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려진 환경이 정상화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종전의 관점이 노말이고 지금의 관점이 뉴노말이 아니라 지금이 뉴노말이 노말이다. 그리고 이전 것이 뉴노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환경을 받아들이는 이게 이상적인 환경이 아니라 그래서 정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의 환경이 노말로 받아들이는 이런 시각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출구 전략 얘기는 쉽게 추진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쉽지 않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믿을 수 있는 게 금리 남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보면 금리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배경에 있어서는 지금 뭐냐면 많은 사람이 금리 얘기할 때 과거 관념에 젖어서 미국의 2차 대감염이 됐습니다. 우려가 됩니다. 경기 침체니까 안전자산 선호하는 것. 금값만 올라가면 안전자산 선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건 종전의 관점이다. 오늘은 나스닥 지수도 오르고 그걸 설명드린 겁니다. 금값도 오르고 왜 이게 올라가느냐. 나스닥 지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금이 안정자산 선호로 이렇게 금값이 올라가느냐. 종전의 관점에서 올라가느냐.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다르다는. 그런 것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돈이 이렇게 많이 풀렸으면 앞으로 이렇게 인플레가 오래되지 않느냐. 벌써부터 갤러핑 내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같은 이런 학자들의 얘기들이 있는 시각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같이 금은 어려울 때 이렇게 선호되는 이런 안전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사실 달러와 국채 각각 똑같이 어려울 때 위험자산으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과 좀 다릅니다. 금은 금은 가장 이렇게 고인플레가 될 때 부동산과 함께 실존 가치가 부동산보다 더 실존 가치가 유지할 거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 해칭 기능으로 물가에 대해서 해칭 기능으로 이렇게 안전자산으로 이렇게 부각된 안전자산의 성격은 각각의 수단별로 다른 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시청자 여러분, 지금 돈이 많이 풀려면 자 돈을 회수하기가 쉽지 않다 하면 자연스럽게 경기가 회복되면 통화 유통 속도 증가하고 통화 승수 증가하면 뭐냐? 결과적으로 물가가 좀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번에 그 페드의 전망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페드의 전망치 보면 내년도에 타겟 금리, 타겟 목표선이 2%대입니다. 네. 근데 근원 물가 수준으로 하면 1.7%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실 이것이 지금 0% 마이너스 떨어지냐 하는데요. 그러면 다른 물가 수준, 다른 물가 지표를 본다면 거의 2%가 넘는 수준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래서 어쨌거나 인플레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은 경기가 어려워서, 증시가 어려워서 안정자산으로 이렇게 선호하는 금에 대한 수요도 있겠습니다는 사실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린 상태에서 결국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면 대체 수단으로 달러 가치가 이렇게 떨어진다면 안정자산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적다 보니까 금에 대해서 좀 선호한 입장이고 또 한 가지는 인플레 해칭 근원으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금값의 상승을 지금 방지하기 위해서 자 달러 가치도 유지되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미국 내에서 근본 이제 디지털 달러 문제, 리노베이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실상 이렇게 8월 달에 웹 세미나를 형태로 이렇게 할 건데요. 미국의 와이명지에서 열리는 여름 휴가철 이후에 이렇게 세계 중앙은행 총재라든가 이런 쪽에 하는 유명한 그 세미나에서 이렇게 보면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화폐 개혁 문제, 디지털 통화 도입하는 문제, 리노베이션 문제 이런 문제가 거의 안고로 잡혀 있던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오늘 골드만삭스가 이례적으로 앞으로 금값이 1년 안에 2,000달러가 올 것이다 해서 오늘 금값이 올라갔던 기폭제가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와 비슷한 상황이 또 2011년이 되지 않나 싶은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근데 2011년 상황 아주 정확히 지금 들어맞죠. 2011년 상황 시청자 여러분 금융위기 직후입니다. 2009년 리먼 브러더스 스타트의 금융위기 직후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한 2년 정도 지나간 시점인데요. 한번 그때 보겠습니다. 금융위기에 돈 많이 풀렸죠. 그래서 인플레 우려가 되는 시점에서 금값이 선호됐다. 그래서 온스당 1960달러까지 이렇게 올라간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국의 디폴트 얘기가 나오죠. 그때 당시에도 재정적자라든가 국가 채무, 금리위기 극복을 위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붓다 보니까 그때도 재정적자가 많이 되고 연방부채 한도의 캡을 씌웠던 문제가 벗어나니까 S&P가 2차 세계대전 유지에서 트리플 A 등급을 유지했던 최고 등급을 한동안 떨어뜨렸죠. 더블 A 등급으로. 더블 A 등급으로 강등시켰던 것이 바로 이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2012년이었는데요. 그때 공화당 후보가 미트 롬니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렇게 굉장히 친한 관계였었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의 근본 이제 주장하는 것도 이런 시각인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 사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래 사귀지 못하니까 존 볼튼 것처럼 과거 존 볼튼이 국가안보관의 보좌관이 됐을 때 저도 기억합니다. 이분만큼 군사 문제라든가 안보 문제 최고 전문가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결국 등 돌렸습니다. 가장 친했던 미트 롬니도 결국 지금은 가장 적대 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때 대선 직전에 이때 국가 채무, 재정 적자, 그다음에 미국의 신용등급 떨어져 달러 가치가 신용급 떨어지니까 기축통화 역할을 못해 이러다 보니까 이때 금 투자했던 시각이 되는데요.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시청자 여러분 돈 많이 풀렸죠. 코로나 사태 위에. 그래서 무지한 돈 많이 풀렸다. 인플레 우려된다. 똑같죠. 그리고 재정적자 국가채 문제가 그때보다 더 심해졌죠. 그래서 S&P라든가 이런 데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더 떨어뜨려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나오고 트럼프의 디폴트 소리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선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지금은 최근에 조금 좀 둔화되긴 했습니다는 근본이제 얘기가 올해 3월 달에 얘기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 것처럼 이렇게 금값이 그때의 전데요. 실제로 금을 추천했던 시각이 그때 좋았냐 하면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금과 관련돼서 왔다 갔다 하는 걸 금테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요건 이제 골드뱅킹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2014년 7월 달에 저도 개인적으로 관계 있습니다. 모시중은행에 사실 그 골드뱅킹 업무를 우리가 뒤늦게 투자 장착하는데 굉장히 도움 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골드뱅킹 하면 골드바를 이게 투자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보통 유럽식 골드뱅킹이라고 하고요. 실물과 달리고 금과 관련 DLS 상품이 미국식 골드뱅킹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2011년에 다들 아시면 그 금에 관련돼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시중은행에서
금값이 3,000달러가 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믿고 네. 사실 그때 금 투자를 했던 분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몰락했던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2015년에 1,000달러가 붕괴될 위험에 제 기억으로는 한 50달러까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 투자가 많이 손실이 되는데요. 사실상 금이라는 것은 앞으로 금값이 올라간 그때와 달리 금값이 올라갈 가능성은 돈이 그때보다 더 많이 풀렸고 그다음에 그때의 각국들이 달러에 대해서는 그래도 결제통화 비중에서 믿었는데 지금은 미국의 트럼프의 보호주의 개인 이기주의 때문에 탈달러 중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편으로는 디지털 위안화 디지털 통화를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이렇게 사실상 이렇게 금값이 달러 가치가 이렇게 더 하락되면서 금값이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금값은 수급이 수요와 공급이 자 공급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요는 한국 중국 이런 데 독과점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값의 가격 변동폭이 추세적으로 한다 변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투자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금액에 대해서 몰빵 투자하는 것보다는 사실 포트폴리오에 주식과 그다음에 안정자산에 해당되는 금과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금 보유를 하는 것을 좀 추천해 드리고요. 최근 것처럼 이렇게 몰빵 투자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사실 상당 부분은 이렇게 금을 사놓더라도 가격이 변동하는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 주식시장 상당히 강합니다. 나스닥 지수가 오늘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가운데 달러화 약세 그리고 금 가격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보이면서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 어떻게 잡아봐야 될지 분석과 함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